자, 미 연준이 오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주요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2년 만에 최소폭의 증가세였습니다만 시장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주요 경제 이슈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관심이었는데 네. 일단 21년 4월 이후에 최소 상승폭인 4%로 내려오긴 했네요. 네, 뭐 시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CPI 지수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추이를 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4월에 CPI 지수 미국의 지수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5.0% 그러니까 5% 예상을 했었는데 4.9% 상승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제 상승률이 좀 소폭 더 둔화된 부분이 있겠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게 확연히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주요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연준이 이제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작년 3월 이후부터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는 지금의 이제 상단이 5.25%인데 이게 지금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의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렸고 10번 동안 쭉 오른 거잖아요. 쭉 오른 거죠, 연속으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이언트 스텝도 연속 4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작년 6, 7, 9, 11월 이렇게 연속 자이언트 스텝 4번 올리면서 뭐 역대 최고였죠, 사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금리 인상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에 금리를 최고치로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전쟁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죠. 그다음에 그로 인한 공급망이 무너지던 부분,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굉장히 컸어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유동량,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린 상태였다가 여기에 전쟁까지 터져버리니까 공급망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원자재 가격 치솟게 되고, 뭐 연준 입장에서도 뭐 물가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유례 없는 정말 그 긴축의 속도를 굉장히 끌어당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에너지 식품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저희가 근원 물가 지수 항상 저희가 이게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5.5% 정도 이제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9%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지만은 일단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큰 석유라든지 먹는 것, 식료품 이런 걸 제외한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데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 지수가 아직도 5%대에 있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아직 연준의 목표로 하고 있는 2% 갈 길을 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도 이제 혼조세를 기록했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제 소식이 밝혀지자마자 1% 정도 이제 올랐단 말이죠. 하지만은 뭐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는 시장에선 반신반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호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 물가 지수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할 지표들도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뭐 나스닥 빼고는 사실 좀 혼조세로 좀 기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에 어느 정도 훈풍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지금 장이. 그래서 소폭도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직은 뭐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이제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양분돼 있죠. 이제 인플레에 대한 둔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은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거. 그러니까 기대치죠. 시장에서는 항상 언제 금리 떨어지나 이걸 기대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연준의 목표 2%는 아직도 지금 갈 길을 멀다는 거죠.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이제는 이
양쪽이 굉장히 팽배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그렇게 볼 수가 맞아요.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FOMC에서 항상 그 얘기하는 게 파월 의장도 지표 봐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에 좋게 얘기했어도 갑자기 발표하기 전날 지표 안 좋게 나오면 맞습니다. 이거 아직도 안 된다면서 또 매파적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네. 6월 제가 여쭤볼 게 이제 6월 FOMC 기준금리 결정할 때 이 CPI도 지표 중 하나를 볼 텐데 네. 아직 저희가 어떻게 예상하세요라고 여쭤보면 네. 고영준 평론가도 그걸 얘기하기 쉽지 그렇죠. 않으시겠습니다만 네.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아까 다우지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네. 막 시장이 확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FOMC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네.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6월 FOMC에는 동절이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왜냐면 동절입니까?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일단은 하향했던 걸로 그러니까 소폭 증가폭이 좀 줄었던 부분들이 이제 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동결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거기 시장이 0.25도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거기 예. 보니까 아예. 예. 거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게 6월에 FOMC 회의에서 동결이 지금 뭐 거의 뭐 92% 정도 돼요. 90이에요. 네, 지금 보면 92.7%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러니까 원래 전날이 이제는 78%였는데 이게 이제는 딱 발표되고 나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소비자 상승률이. 예. 4.9% 나왔으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뭐 동결로 거의 뭐 유력시 됐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스텝 밟아 나갈 거다라는 거는 확률이 확 떨어졌죠. 한 7.3% 더 나왔기 때문에 뭐 6월 FOMC에는 거의 이제는 동결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시장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연내 금리가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때 이제 아니라고는 했는데 예.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또 뭐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연내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9월 FOMC 얘기겠죠. 이때 지금 보고 있는데 패드워치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확률이 그 당시에 이제 0.25%포인트 정도 인하된다라고 이제는 생각하시는 이 기준이 한 50% 정도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패드워치에서. 그런데 0.5%포인트 정도 인하, 그러니까 우리가 B컷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B컷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스텝, 이게 오르는 거는 얘기했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 한 8월 이후에는 언론사에서 B컷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되는 거죠. 떨어지는 건데 지금 패드워치에서도 자이언트 컷, 비컷 뭐 이런 것들. 네. 사실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냥 언론에서 맞아요.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붙여지는 이름인데 어쨌든 간에 0.5%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뭐 흔히 얘기하는 B컷이 확률적으로 25%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인하 소식입니다. 사실. 맞아요. 자산 시장이라든지 뭐 자본 시장에서 언제든 인하가 언제 되느냐. 근데 모르죠. 이거는 정말로 요원하다. 아직은 우리가 지표를 봐야 될 지표들이 너무나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목표보다 한참 위에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는 6월 13일에 이제는 5월에 그 CPI 지수가 나옵니다. 그때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이제 항상 참고로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있어요. 이 CPI 지수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 PCE 지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만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와야지만 사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결이고요. 계속적으로 동결이고 금리 인하 연내의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항상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치를 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올리는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소해보고 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좀 둔화하긴 했습니다만 네. 가계비 규모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이게 10일 한국은행 그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습니다. 네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867조 원입니다. 거의 2,000조 가까이 되는 네, 거네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근데 예. 그나마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야. 증가세는? 네, 증가세는 이제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증가세로 본다 그러면 역대 최소 증가폭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가계부채의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대출 안 받습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죠. 예, 증가폭에 그래서 좀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은 좀 이게 뭐 그렇다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OECD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얼마큼이요? 높습니다. 31개국 중에서 우리가 한 4위 정도 되거든요. 4위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가계부채의 부실화는 뭐 외국계 증권회사나 보고서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를 평가를 했을 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도 높았고, 그다음에 예. 가계부채 총량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아까 차트, 예, 지금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단 우리가 숨겨진 빚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세금 포함 가계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이게 돌려받다 보니까 이게 부채로 잘 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하.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될, 그러니까 부실 채권으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 숨은 빚이라고 얘기하는 전세금 포함 가계부채는 이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25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 3,000조 가까이 든다는 게 네. 이 얘기 때문인 거군요. 그렇죠. 아까 이제 차트에 나왔던 아까 주황색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합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사실 거의 3,000조에 육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 예, 차트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 거의 3,000조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계부채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좀 해결하려고 각종 대출 규제 같은 거 좀 완화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네.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조금 증가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물론 뭐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지만 서울 쪽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분양도 지금 서울 쪽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제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좀 다시 한번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출금리 인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압박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 은행 가보면은 대출금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가계부채의 증가폭을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 실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 잔액이 전월 대비해서 2조 3천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발표가 됐죠. 이게 4월 말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담대 잔액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계대출이었고, 요거는 가계대출 중에서 주담대 부분입니다. 주담대 잔액이 전월 대비해서 2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총 한 803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담대의 대출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계대출 총량을 더 늘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맞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계 신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성장률을 저하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뭐가 되느냐면,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지만 대출의 그 신규 취급액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질이 좀 나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게 네. 빚도 빚이지만 네. 이게 빚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 그러지 못할 빚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질이라는 얘기는 이제 좀 안정되게 빚은 빚이지만 안정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고정금리죠. 그러면. 고정금리. 예, 그렇죠. 고정금리로 가야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가계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정부는 항상 고정금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차주 입장에서 변동금리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좀 더 사실. 당시에 싸기도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지금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이유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하. 예,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신규 취급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대출을 받으실 때 특례보금자리로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고정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 그 대출의 주담대의 그 대출의 질이 예전보다는 이제 좀 좋아졌다라고 이제는 뭐 포인트를 좀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출 규모도 규모지만 네. 대출의 질이 좀 좋아지는 게 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애쓰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제 아까 저희가 앞서서 보도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하고 권고를 바꾼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코로나19 특수가 좀 사라지면서 네. 상장 중소기업 중에 절반 가량이 영업 적자에 시달린다. 이거 어떤 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인데 이제
비상장, 그러니까 비금융 상장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700개 업종을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700개사의 4분기 총합 매출액이 12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보면 사실 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매출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영업이익 아니면 영업 손익을 봐야 되거든요.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남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영업 손익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요. 그다음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거기서 판관비라는 걸 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네네. 거기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냐 아니면 영업 손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손익이라고 따지는데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영업 손익이 1,567억 원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영업 이익률로 따지면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에요. 이 영업 이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3% 나왔거든요. 1.3%.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었는데 매출액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일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일은 열심히 하는데 버는 게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가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고정비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장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좀 어렵다라는 걸 저는 이제 반증을 하고 있다. 아, 그렇네요. 예, 이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어떤 도움을 좀 줘야 된다로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표로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장된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못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또 비슷하게 팔았는데 원가 올라가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좀 돼야겠네요. 그렇죠. 정부 지금 입장에서. 원가율이 굉장히 조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봐도요. 원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높아진 만큼 비용이 높아진 만큼 제품 가격에 녹여내면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지금 않습니다. 정가가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진 만큼 제품 가격에 정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 애로사항으로 지금 잡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뼈아프고 뭐 아까도 잠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특수가 좀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뭐 진단 키트 지금 끝났죠. 그다음에 뭐 게임 요즘에 잘 안 하죠. 그때 한창 했던 그다음에 음식료 필수 소비재인데 이게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톡스 끝났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 좀 잘 나가고 또 끝났고. 그래서 좀 중소기업들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권영춘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